자, 아까 이제 행정작용법이라는 게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간의 공법 적용에 대한 권리 의무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행정주체라는 것이 공법에 의해 공법 적용하는 사람으로서 국가, 그 다음에 공공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무상법인, 공무수탁사안이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자, 이거와 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 국가지자체는 이제 법인이잖아요. 자연인인 경우에는 어떤 행위를 할 때 손이나 발, 입 이런 기관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기관을 통해서 행동하는데, 법인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기관이 없으니까 조직법에 의해서 그 자신의 손발에 해당하는 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들에게 일정한 직무 범위, 바로 권한을 부여한다고 얘기했죠. 마찬가지로 국가나 지자체도, 지방자치단체도 법인이기 때문에 그 국가가 어떤 그 A라는 사람한테 운전면허 취소 처분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도로교통법이라는 공법에 의해서 그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나 공법 적용하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 문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사인해가지고 이렇게 문서를 송달해야 되는데, 실제로 국가라는 법인이 직접 나와서 작성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인의 손발에 해당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는 행정조직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자신의 손발에 해당하는 기관을, 국가지자체의 어떤 손발에 해당하는 기관을 행정기관이라고 합니다. 행정기관을 만들고 행정기관에게 일정한 직무 범위, 바로 그 일정한 직무 범위가 바로 권한이죠.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라는 법인은 어떤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발에 해당하는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조직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자신의 손발에 해당하는 기관, 바로 행정기관을 만들고 그 행정기관에게 일정한 직무 범위, 바로 권한이라는 걸 조직법에 의해서 부여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일단 행정기관, 이 조직법상 의미의 행정기관은 국가나 지자체라는 법인,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법인의 손발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권리 의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이 국가나 지자체의 어떤 손발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은 국가나 지자체의 손발에 해당할 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니므로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행정조직법에 의해서 부여받은 권한, 직무 범위 내에서 어떤 권한을 행사했다. 거기에 따른 권리 의무는 행정기관이 사람이 아니므로 행정기관이 소속된 국가나 지자체한테 기속이 돼요. 예컨대 세무서장이라는 행정기관이 1억 국세부가 처분을 했다. 거기에 따라서 1억이라는 돈이 기속되는 것은 세무서장이라는 것은 기관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므로 세무서장한테 기속되는 게 아니라 세무서장이라는 행정기관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라는 법인한테 기속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런 행정기관에는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행정조직법상 어떠한 권한을 부여받았냐에 따라 가지고 행정기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행정기관으로서 국가지자체의 행정기관 중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의사결정 및 외부 표시 권한, 직무범위. 특히나 이제 이게 핵심인데, 국가지자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 바로 직무범위를 부여받은 행정조직법에 의해서 행정기관 중에 국가지자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바로 국민과의 관계에서 표시할 수 있는, 아무래도 그 국가나 지자체가 행하는 모든 문서에 명의자가 될 수 있는 권한, 외부 표시 권한이라는 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 문서, 거기에 이제 맨 밑에 그 명의자가 될 수 있는,
그 이름이 써져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것을 외부 표시 권한이라 하는데,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이러한 행정기관은 우리가 행정기관 중에서 행정청이라고 해요. 행정청은 행정기관 중에 국가지자체의 의사를 결정해서 그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있는 그러한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속칭 우리가 기관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기관장.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어떤 그 공무원을 채용할지 안 할지에 대한 서울시라는 법인의 의사를 결정해서 이거를 그 외부에 표시해서 어떤 특정된 사람들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서울시장이라는 행정청한테 부여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바로 국민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뭐야? 행정청이 결정해서 외부에 행정청 명의로 표시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그럼 이런 행정청에는 뭐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거기다 있으니까 그냥 얘기만 할게요. 프린트에 다 있으니까. 실제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해서 국가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그러한 국가행정청으로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부처청장, 한마디로 그 행정갑부 장관, 그 다음에 법제처, 보훈처 같은 거 있죠. 거기에 대한 처장, 그 다음에 청, 바로 이제 경찰청, 검찰청, 그 다음에 뭐 병무청, 국세청, 이런 각 청장, 그 다음에 각 지방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병무청장, 뭐 서울지방 그 경찰청장, 서울중앙지검장 이런 그 각 지방청장들 이런 것들이 바로 국가라는 법인의 의사를 결정해서 외부에 표시할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청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제 실권은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거나 예를 들어서 또 그리고 그 검찰총장이라는 게 있고 아시는 바 있는데 그 대검차장이라는 그 자리 검찰총장이 아니라 대검차장이라는 자리와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자리를 비교했을 때 대검차장이 높아요. 직급상으로 봤을 때는. 아시겠죠? 그러나 실제 실권은 누가 지고 있는가?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바로 그 서울의 어떤 강남이나 이런 대부분의 서울 지역 내에서 어떤 국가를 대표해서 그 사람을 수사할지 기소할지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은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행정청한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어떤 강남 쪽이나 이런 그 지역에서 용산이나 뭐 이런 지역에서 서울중앙지검에 관할권이 있는 그런 지역 내에서 어떤 A라는 사람이 살인을 했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살인 행위에 대해서 그 사람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해서 의사결정할 권한은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있습니다. 아무리 살인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이 사람은 국가를 대표해서 구속영장 청구 안 할래 라고 해버리면 아무리 경찰이 그 사람을 수사하고 하더라도 뭐예요? 구속영장은 발부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실제로 정권이 교체가 됐을 때, 대통령이 교체가 됐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서울에 이제 보통 많은 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서울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서울국세청장, 그 다음에 서울지방경찰청장 요 세 자리는 꼭 뭐예요? 그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임명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는 안 그렇긴 하겠지만 요즘에도 뭐 안 그런다 이건 뭐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요즘에는 잘 그러진 않아요. 아시겠죠? 어느 당이 되던 간에 요즘에는 잘 그러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서울에 본사를 갖고 있는 기업이 마음에 안 들어. 얘가 자기 정책에 어떤 반대하는 어떤 행위들을 많이 해. 어떤 그 회사가. 그럼 이런 경우 대통령이 넌지시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제 그 대표이사나 이사를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한번 해봐. 수사나 기소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서울국세청장한테 한번 털어봐. 국세 세무조사에서 한번 털어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시겠죠?
털어서 먼지 안 나시는 분들은 성인군자입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털다 보면은요, 다 그 어느 정도의 먼지는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왜 어떤 분들이 가끔씩 표적 수사다, 이건 정치적인 수사다, 이런 얘기 하는 때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지가 잘못해놓고 라고 하는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A 기업부터 100개의 기업이 똑같은 위반 행위를 사실은 똑같이 관행적으로 해왔어. 위법 행위를. 근데 국세청이 세무조사나 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이 지검장이 수사를 해가지고 범법 행위를 A만 밝혀서 A만 기소하고 A한테만 추징세 부과한다. 그럼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있긴 하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행정청은 바로 행정기관, 공무원들한테는 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 직급은 낮다 하더라도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행정청은 서울의 대부분 어떤 강남이나 이런 그 용산이나 어떤 서울의 그 많은 지역에 대해서 어떤 국가의 어떤 수사와 기소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구속영장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행정청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관 중에 국가지자체에 의사만 결정, 외부에 표시할 권한은 없고 의사를 결정할 권한만 부여받은, 그러니까 국민관계에서 어떤 그 문서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바로 국가지자체의 의사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행정기관을 바로 우리가 행정기관 중에서도 의결기관이라고 합니다. 의결기관의 대표적인 예가 지방의회, 서울시의회라든지 또는 징계위원회 같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라는 법인이 무상급식을 할지 안 할지를 의결을 통해서 조례로 결정할, 의사결정, 서울시가 무상급식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의사를 결정할 권한은 있어요. 단지 이거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회한테, 지방의회한테는 의결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외부 표시 권한은 행정청한테 있으므로, 그러므로 바로 그런 경우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외부에 공포하는 거는 외부 표시 권한이 있는 행정청, 바로 서울시장 또는 교육과 관련된 조례라면 서울시 교육감 명의로 공포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으로는 지자체장과 교육감 빼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의사를 결정해서 외부에 표시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서울시장이라는 행정청한테 있고, 단지 교육과 관련돼서 서울시 의사를 결정해서 외부에 표시할 권한은 서울시 교육감한테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의 그 1년 엄청난 몇십조에 해당하는 그 서울시의 1년 예산에 대해서 쓸지 안 쓸지, 어디에 쓸지, 또 어떻게 쓸지, 또 공무원들을, 서울시에 수록되어 있는 공무원들을 임명할지 파면할지 승진시킬지, 여기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이 외부 표시 권한은 서울시장한테 있어요. 단지 교육 관련된 그 서울시 의사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교육 공무원들에 대해서 서울시에 수록되는 바로 서울시에 수록되는 그러니까 국립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거니까, 공립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고 했죠. 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생사여탈권, 바로 승진, 임용, 파면 모든 권한은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행정청한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장과 교육감은 워낙 그 지자체 의사를 결정해서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뽑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실제로 지자체장이 예전에는 국회의원보다 훨씬 낮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구청장이 오히려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권한이 막강하다. 관악구의 엄청난 예산에 대한 의사결정이 외부 표시 권한이 있으니까 엄청 막강하다라고 생각해서 요즘에는 국회의원 못지않게 구청장 이런 것도 되고자 했죠. 서울시장이야 논의할 필요도 없는 거.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청의 업무를 옆에서 도와줄 권한밖에 없는, 보조나 보좌 권한밖에 없는 이러한 국가기관을 보좌기관이라고 하죠. 차관, 차관보, 차장, 국장, 실장,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뭐 대검차장이다. 그러면 검찰총장이라는 행정청의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하는 행정청의 업무를 옆에서 그냥 보조할 권한밖에, 옆에서 도와줄 권한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또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이라는 행정청의 어떤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서의 업무를 옆에서 보조나 보조할 권한밖에 없지,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한민국이란 법인의 의사를 결정해서 외부에 표시할 권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의사결정 권한도.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의 결국 이제 공무원들이 뭐예요? 보조나 보좌 기관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좀 더 빛을 발하시면 이제 행정청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만 이제 뭐 집행기관 뭐 이런 집행권한 자문기관 뭐 자문권한이 있는 자문기관도 있는데, 실제로 그냥 의미가 있는 거는 이건데, 이 중에서도 실제로 뭐예요? 의미가 있는 거는 요 행정청이다. 왜? 국가나 지자체가 행하는 모든 문서는 국민과 관계에서 국민한테 발령되는 모든 어떤 행위들의 어떤 외부 명의자, 국민과 관계에서 어떤 문서 명의자는 결국 외부 표시 권한이 있는 행정청 명의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운전면허증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민등록증 보시면 뭐예요? 어떻게 돼 있어? 맨 밑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또는 서울지방경찰청장, 이렇게 행정청의 명의로 표시되어 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과 관계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이렇게 행정청, 행정기관 중에서도 국가지자체 의사를 결정해서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있는 행정청이 바로 국민과 관계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행정조직법은 별로 어렵지 않겠죠. 바로 국가지자체 손발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을 만들고 행정기관에게 권한 부여하는, 그 법의 내용이 형태가 그 행정법, 공법의 내용이 형태가 무엇이든 국가지자체의 손발인 행정기관을 만들고 그 행정기관에게 일정한 직무 범위, 바로 권한을 부여하는 법, 이게 행정조직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부조직법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라는 법인 밑에 있는 행정기관들의 어떤을 만들고 그 행정기관들한테 일정한 직무 범위를 부여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그 정부조직법은 대표적인 행정조직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행정기관으로서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같은 기관이 있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행정조직을 어떤 식으로, 이 행정조직법에 의해서 행정조직을 어떤 식으로 행정기관들을 만들고 그 행정기관들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부여해서 상호 견제나 이런 균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어떤 국가 행정을 잘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배우는 게 바로 뭐예요? 행정학이라는 학문이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행정학을 배우시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상세히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권력, 바로 권한이 막강해지면은 항상 부패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자기한테 권한이, 막강한 권한이 부여됐어. 근데 이 권한에 대해서 권한 행사를 마음대로 하더라도 누가 통제를 못해. 그러니까 통제받지 못한 권력, 권한은 결국은 뭐예요? 그 부패로 할 수밖에 없어. 왜? 권한 행사에 그냥 이상하게 권한 행사해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통제를 못해. 그럼 해보니까 괜찮거든. 그러니까 계속 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한을 잘못 남용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다른 기관들이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필요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검사나 판사와 같은 어떤 고위공직자들의 어떤 잘못된 권한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 위법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검찰이나 이제 법원 판사들이 어떤 실제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거의 처벌되지가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들은 그냥 조금만 뇌물 잘못 먹으면 바로 처벌되고 형량도 굉장히 높은데, 공무원,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되더라도 처벌 안 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어서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는 기관이 새롭게 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 기관한테 뭐예요? 바로 고위공직자, 판사, 검사와 같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수사와 기소할 수 있는,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조직법에 의해서 부여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됐고요. 그럼 행정구제법.
행정구제법은 그냥 행정주체와 행정객체라는 사람 간에 공법작용에 대한 권리의무 다툼이 있을 때 그러한 권리의무 다툼,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간에 공법작용에 대한 권리의무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정소송법과 예컨대 행정심판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예로서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세 번째로 행정법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기 4페이지에 있는데 행정법 관계. 행정법이 공법이랑 동일한 언어니까 행정법 관계는 공법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행정법 관계, 그리고 공법 관계는 뭐냐? 보통 법률 관계라는 게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 의무 관계인데 행정법 관계, 그리고 공법 관계는 행정주체라는 사람과 행정객체라는 사람 간의 어떤 공법작용, 또는 행정작용이라고도 하는다든가 공법작용에 대한 공법 영역에서 형벌을 제외한 모든 행위인 공법작용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 행정주체라는 사람과 공법에 의해 공법작용을 하는 행정주체라는 사람과 행정객체라는 공법작용의 상대방인 행정객체라는 사람 간의 공법작용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 이게 바로 행정법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공법 관계, 행정법 관계죠. 근데 이 공법 관계에는 그 공법작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되거든요. 그 공법작용이 강학상 행정행위다. 그 공법작용이 강학상 행정행위야. 그래서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간의 공법작용 중에서 강학상 행정행위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 앞으로 이제 행정행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적기 편하게 VA라고 하면 원래 VA가 아닌데 약간 VA라고 할게요. 약간 VA라고 제가 표시하면 이건 강학상 행정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정주체 행정객체 간의 공법작용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 중에서 그 공법작용이 강학상 학문상 행정행위라서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간의 강학상 행정행위에 대한 공법작용 중에서 또 강학상 행정행위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 이거를 우리가 보통 권력관계라고 해요. 그리고 그러한 공법작용이 강학상 행정행위가 아니라 비권력작용이에요. 비권력작용에 대한 행정주체 행정객체 간의 비권력작용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 이건 이제 같은 공법관계랬고 비권력관계 또는 뭐 단순 국공관계 뭐 이렇게 관리관계라고도 옛날에는 표현하기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 공법작용이 강학상 행정행위라서 행정행위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다. 이러면 이걸 우리가 권력관계라 하고 그 공법작용이 강학상 행정행위가 아닌 비권력작용이라서 행정주체 행정객체 간의 비권력작용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다. 이거는 우리가 비권력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한마디로 공법작용 내에는 공법 영역에서의 모든 활동인 공법작용에는 강학상 행정행위와 이제 비권력작용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중에 실제로 비권력작용은 올해 뭐 공법상 계약이 한 10점 정도라고 해야 되죠. 10점 정도로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비권력작용은 거의 잘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권력 적용은 거의 안 나오므로 그 비권력 관계는 잘 안 나오고 권력 관계 중심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어차피 참고로 이제 죄송합니다. 그럼 실무적으로 비권력 적용이 뭐냐라고 하면 금전 출납, 그러니까 금전을 지급하거나 또는 뭐 권고, 요망, 요청 같은 행정 지도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볼 필요는 없긴 해요. 중요한데 요거는 중요해. 시험 문제에서 대부분 나오는 게 행정행위의 성질을 지니는 것들이 시험 대부분 나오니까 강학사 행정행위라는 건 중요한데 강학사 행정행위가 뭡니까? 학문상 학자분들이 개념 정의한 행정행위라는 것이 과연 뭡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강학사 행정행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행정주체가 자신의 손발 중에 자신의 의사를 결정해서 외부에 표시할 권한 있는 행정청을 통해서 행정객체 어떤 국민에게 실무상 수십만 개의 공법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뭐 강제격리 조치, 뭐 철거명령, 조세부가처분, 뭐 그야말로 하루에만 하더라도 수십만 개의 공법 적용이 이루어져. 근데 이 실무상 이루어지는 수십만 개의 공법 적용, 공법 영역에서의 모든 활동 중에 실무상 어떠한 용어로 쓰이던 5가지 개정 지표를 모두 갖추고 있다. 그럼 우리는 그거를 강학사 행정행위라고 해요. 그리고 그러한 행정행위와 관련된 행정주체 행정객체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권력관계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면 실무상 어떤 용어로 쓰이던 그러한 공법 적용 행위가 강학사 행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일단 행정청의 행위여야 돼요. 이건 됐고, 두 번째, 그 공법 적용이 행정청 행위라더라도 구체적 규율이어야만 행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행정청인 대통령이 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율이 일반 추상적 규율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행정갑부 장관, 행정청이 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고시처럼 어떤 특정된 고유한 이름에 대한 규율이 아니라 불특정한 사건에 당내 반복적으로 규율하는 거였다.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 규율이 아니라 추상적 규율이기 때문에 추상적 규율, 이거는 이제 행정입법이지 행정행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행위가 되려면 실무상 어떤 용어 쓰였던 당행위가 행정청의 행위여야 될 뿐만 아니라 and 구체적 규율이어야 돼. 뿐만 아니라 행정청 행위이고 구체적 규율일 뿐만 아니라 and 공법에 근거한 공법작용이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민법이라는 사법에 근거한 사법작용은 강학사 행정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법작용. 있어 보이려고 한번으로 써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달청장이 어떤 공무원들이 필요한 그 노트북에 대해서 주식회사 삼성전자랑 예를 들어서 노트북 10,000대에 대한 물품 공급 계약이라는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이때 이 계약은 조달청이라는 행정청이 했고 어떤 특정한 노트북, 고유한 이름이 있는 노트북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장래 불특정한 사건에 반복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아닌 고유한 이름에 있는 것에 대한 규율이니까 구체적 규율이야. 근데 그것이 행정행위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거는 공법인 행정법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민법인 사법에 의해서 바로 사법 영역에서 물품 공급 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한 거거든. 이건 사법작용을 한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때 물품 공급 계약은 비록 행정청의 구체적 행위이긴 하지만 공법 영역에서 활동, 공법 적용이 아니므로 강학사 행정행위가 될 수 없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국민의 법률 요건에 해당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서 효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 이것만이 행정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행정청이 구체적인 규율로서 공법 영역의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국민의 권리 의무 변동을 일으키지 못하는 순수한 사실행위.
요거는 바로 행정행위가 될 수 없는 거죠. 예컨대 자, 방역지침 만약 뭐 질병관리본부청장이 어떠한 특정한 회사한테 방역지침 준수 권고를 했다. 그 권고가 과연 행정행위인가 했을 때 먼저 그 용어가 어땠던 간에 행정청인 질병관리본부청장의 행위고, 두 번째 어떤 특정된 기업, 고유한 이름이 있는 기업에 대한 규율로서 특정된 사건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규율하는 것이므로 불특정한 사건의 장래 반복적 규율이 아니니까 구체적 규율 말고, 또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법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공법 영역에서의 활동이기 때문에 공법 적용도 맞아. 단지 이게 행정행위라고 볼 수 없는 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방역지침 준수 권고를 요건으로 해서 효과로서 그 권고를 준수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도록 그 법률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러니까 바로 방역지침 준수 권고라는 그 권고라는 행위를 요건으로 해서 효과로서 준수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효과인 권리부 변동을 일으키지 못하죠. 그러니까 행정행위가 아닌 거죠. 거기에 비해서 만약 질병관리본부청장이 어떤 특정한 기업체에 대해서 뭐 집합금지 명령이나 이런 걸 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라는 행정행위 그걸 했다. 그러면 행정처행이고, 특정된 기업이라는 어떤 일시적 사회적 규율로서 구체적 규율이고, 공법 적용이고, 바로 뭐예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집합금지 명령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요건으로 뭐예요? 바로 그 업종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예요? 집합을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부과되고, 그러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처벌되도록 법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합금지 명령은 그것을 요건으로 해서 법에서 효과로서 권리부 변동, 바로 기존에 없던 집합을 하지 말도록, 그러니까 집합을 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새롭게 부과시키기 때문에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행위니까 행정행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권력적, 단독해. 그러니까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행위여야 돼요. 그러므로 전문직, 계약직 공무원 채용과 같은 우월한 지위가 아니라 대등한 지위에서 비권력적으로 하는 비권력 적용은 강학상 행정행위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프린트에 다 있으니까 밑에 이제 그 각주 2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행정행위의 개념증표 요 5가지는 꼭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보통 이제 처분이나 명령, 철거 명령, 조세부가 처분, 그 다음에 뭐 자가격리 조치, 긴급재난금 지원 결정, 이렇게 처분, 명령, 조치, 결정 이런 식으로 끝나는 행위들이 많은데 행정행위는. 근데 하여튼 실무상 어떤 용어로 쓰이든 상관없이 이 5가지 개념지표를 모두 갖추고 있다. 그럼 우리는 그거를 강학상 행정행위라 하고, 그 다음 행정행위와 관련된 행정주체와 행정개체 간의 권리 의무 관계, 이거를 우리가 권력관계라고 한다. 이거를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실제로 횡단보도 설치 이거는 강학상 행정행위입니다. 왜? 일단 각 지방 경찰청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기 때문에 행정청이 행하는 게 분명하고, 동작구 노량진동 몇 번지 어떤 특정한 고유한 이름이 있는 장소에서 규율하는 거지 장래 불특정한 사건에 대해 장래 반복적으로 규율하는 게 아니므로 구체적 규율이고, 도로교통법이나 도로법이라는 공법에 근거한 공법 적용이에요. 횡단보도가 설치되면 도로교통법에서 그것을 요건으로 해서 효과로서 뭐예요? 일단 멈춰야 될 법적 의무가 운전자들한테 새롭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횡단보도 위에 사고인 경우 뭐예요? 10대 범죄에 해당해서 뭐예요? 보험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죠. 횡단보도 위에 사고인 경우. 물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우선합니다. 근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있잖아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멈춰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운전자들은. 그러니까 만약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멈추지 않고 가다가 갑자기 사람이 뛰쳐나와서 사람을 치여서 다치게 했다. 이러면은 운전자 과실이 돼요. 운전자가 거의 100% 과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왜? 도로교통법 횡단보도 설치가 되면 그걸 요건으로 해서 효과로서 일단 멈춰야 될 의무가 발생하도록 운전자한테는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적 단독행위. 횡단보도 설치할 때 뭐 땅이랑 대등한 지위에서 땅이랑 합의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해버리니까 권단이 맞습니다. 횡단보도 설치는 이 5가지 개념지표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행정행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행정조치, 행정개체 간의 공법 적용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 이게 공법 관계고, 그 공법 관계 중에 그 공법 적용이 강학사 행정행위에 해당하면은 행정행위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는 우리가 권력 관계를 하고, 그 공법 적용이 강학사 행정행위가 아니라 비권력 적용이면은 비권력 적용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는 우리가 비권력 관계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둘 다 어차피 공법 적용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 공법 관계라는 건 똑같은데 굳이 권력 관계, 행정행위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와 비권력 적용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 이 양자를 구별할 일이 있느냐? 둘 다 원래 공법 관계는 똑같은데 구별할 일이 있으니까 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있지만 비권력 관계에는 공정력이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는데 비권력 적용에는 공정력이 없다. 그럼 이제 공정력이 뭡니까? 행정행위, 바로 권력 관계에만 인정된 효력으로서 공정력이 뭡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자, 원칙이라고 해야 되죠. 원칙적으로 강행법규 위반, 그러니까 법에 위반되는 미법이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법에 위반된 강행법규 위반의 위법이 있으면 당연히 법에 위반됐으므로 법에 그러니까 무효할 때 효는 효과, 권리 의무 변동이란 효과를 의미하는 거니까 무효, 없을 무자 효과니까 바로 권리 의무 변동이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없다는 거예요. 무효. 근데 미법이 되면은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야. 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계약을 그 금전 소비 대차 계약,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계약을 체결했어. 근데 도박 자금으로 돈을 빌리는 계약을 체결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민법 103조 반사의 질서 위반 행위로서 미법하거든요. 그러면은 법에 위반된 도박 자금을 빌리는 행위는 법에 위반된 미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뭐예요? 당연히 법에 위반됐는데 그 위반된 행위에 대해서 뭐예요? 그 권리,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나 법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발생 안 해요. 그러니까 도박 자금을 빌리는 행위는 법에 위반된 민법 103조 반사의 질서 행위 위반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무효가 돼서 도박 자금을 빌린 사람은 갚아야 될 의무가 없고 도박 자금을 빌려준 사람은 뭐예요? 돈 달라고, 빌려준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도박 자금은 마음껏 빌려도 된다. 제가 항상 강의 시간에 얘기했죠. 단지 뭐예요? 사실상 그 자연인의 지위가 소멸될 수 있다. 왜? 뭐 사실상 그 애들이 빌려준 놈들이 조폭이나 뭐 이런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박 자금은 빌릴 생각도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도박 자금이나 도박이나 마약 이거는 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사람이 어떤 어디에 뭐 푹 빠져서 이렇게 취미생활이나 이런 거 하는 거야 상관이 없는데 게임도 할 수 있고 다 해요. 근데 도박이랑 마약은 끊기가 힘들어. 이거는 본인의 의지로 끊는다. 의지로 잘 안 끊어져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뇌에서 이게 나오는 거고 특히나 마약은 그래요. 마약은. 그러니까 마약을 끊기가 힘든 이유는 마약을 한번 하면은 뭐예요? 너무 아프니까 안 하면. 아시겠죠? 자, 어쨌든 됐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법에 위반된 위법이 있으면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야. 단지 예외적으로 이제 공정력이 있는 건데요. 행정행위에만 인정되는 거고. 공정력이라는 게 뭐냐? 행정행위는 위법하더라도 그 위법이 중대, 명백하지 않는 한 권한 있는 기간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비권력 적용이나 사법 적용은 위법만 있으면 무효가 되는데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행정행위는 법에 위반된 강행법규 위반의 위법이 있더라도 그 위법이 중대 명백한 위법이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간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통용돼요. 행정행위는 위법이 있더라도 그 위법이 중대 명백한 위법이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간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위법한데도 유효하다는 거죠. 원래
비권력작용이나 사법작용은 위법만 있으면 그 위법이 중대명백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무효인데 행정행위는 그 위법이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유효하다는 거야. 위법한데도. 바로 이게 공정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하나씩 분석하면 행정행위는 위법하더라도 그 위법이 중대명백하지 않는 한.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행정행위의 위법이 중대명백한 위법이면 행정행위도 처음부터 무효라는 거죠. 근데 그럼 행정행위 위법이 중대하고도 and 일반인의 관점에서 명백한 경우는 사실 공무원들이 그렇게 법을 잘 안 배우신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없어요. 가끔씩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행정의 위법이 그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명백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행정의 위법이 있을 때 그 위법, 법에 위반된 위법이 있더라도 중대명백한 위법이 아니다. 그러면 권한 있는 기간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권한 있는 기간이 취소하면은 중대명백한 위법이 아니래도 뭐예요?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권한 있는 기간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하다는 것은 행정행위의 위법이 중대명백하지 않더라도 권한 있는 기간이 취소해버리면 당해 행정행위가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때 권한 있는 기간이 뭐냐?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간은 처분청.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을 말해요. 예를 들어 A한테 운전면허 처분을 만약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했다. 그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처분이라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니까 처분청이 돼요. 그 다음에 취소심판, 국민이 제기하는 취소심판을 맡은 행정심판위원회. 이거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행정청인데 취소심판을 맡은 행정심판위원회. 그 다음에 취소소송이라는 취소소송 맡은 소송은 이제 법원이 관할하니까 행정법원. 권한 있는 기관이라는 건 처분청과 취소심판 맡은 행정심판위원회, 줄여서 행심이라 할게요. 취소소송 맡은 행정법은 말하고 이때 취소는 권한 있는 처분청이 하는 취소가 직권취소라 하고 권한 있는 행심위, 취소심판 맡은 행심위가 하는 취소를 취소재결이라 하고 권한 있는 취소소송 맡은 행정법원이 하는 취소를 취소판결이라고 합니다. 권한 있는 기간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행정행위는 권한 있는 처분청, 취소심판 맡은 행심위, 취소소송 맡은 행정법원이 직권취소, 취소재결, 취소판결을 하기 전까지 이 셋 중에 어느 하나 하기 전까지는 행정행위는 위법이 있더라도 중대명백하지 않은 한 유효하게 통용돼요. 이게 바로 공정력입니다. 근데 왜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라는 효력이 인정되느냐? 왜? 그거는 바로 그 법적 안정성, 행정의 실효성 확보, 공익을 위해서 인정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자, 그 질병관리본부청장이 지금 4단계를 해야 될 상황이라서 어떤 영업시간 제한 조치라든지 뭐 집합금지 명령 같은 걸 내렸어. 근데 내리는데 약간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중대명백하지 않은 약간의 위법이 있긴 해. 그 행정행위에. 집합금지 명령이라 합시다. 집합금지 명령에 약간의 위법이 있어. 근데 위법이 약간은 있다고 중대명백한 위법이 아닌데 약간의 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효라고 판단해서 국민들이 위법만 있으니까 무효다라고 해서 집합금지 명령 어기고 막 집합을 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방법이 없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행정행위는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법이 중대명백한, 동사무소 동장이 계엄 선포한 것처럼 중대명백한, 누가 봐도 행정행위가 위법하다는 걸 명백히 알 수 있는 그런 동사무소 동장이 계엄 선포한 정도가 아니라면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중대명백한 위법이 아니니까 권한 있는 기간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국민들한테 유효하게 통용시켜서 국민이 그 행정행위를 따르게 하고 그래서 공익을 실현시키도록 하되 만약 그 행정행위에 위법한 그렇지만 유효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이 있으면은 그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권한 있는 기간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제기해서 취소재결 취소판결을 통해서 당해 행정행위를 무효로 만들어서 그래서 자신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행정행위와 관련돼서는 예를 들어서
철거 명령이나 행정행위가 있으면 법에서 철거 명령 요건으로 효과로서 철거 의무가 부과돼. 철거 의무 불이행이 있으면은 이 철거 의무 불이행이라는 대치소작의 의무 불이행이 있으면은 효과로서 원래 이게 대집행이라고 해서 4가지 처분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복잡하니까 그냥 강제철거라고 할게요. 강제철거. 강제철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청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법에 이렇게. 근데 A가 있는데 국가행정청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란 행정청이 A가 이제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철거 명령을 했어. 근데 이 철거 명령이 위법하긴 하지만 중대인맥한 위법은 아니에요. 그럼 행정행위는 위법이 있더라도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중대인맥한 위법이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간이 취소하기까지는 유효하잖아. 그런데 A가 철거 명령 위법하니까 건물 철거 안 해도 되겠지라고 철거를 안 하는 거야. 행정청이 A의 건물에 대해서 강제 철거 행위를 했다. 이때 강제 철거 행위가 과연 위법한가 했을 때 이 강제 철거 행위는 당연히 적법해요. 왜? 철거 명령 위법한데 강제 철거가 적법하다고요? 네, 맞아요. 왜? 자, 비록 철거 명령이 위법하더라도 중대인맥한 위법이 아니면 뭐예요? 권한 있는 기간이 취소하기 전까지 행정행위니까 공정력이 있으니까 유효하죠. 그럼 철거 명령이라는 요건이 존재하잖아. 있을 일자니까. 그러니까 효과인 철거 의무가 발생했고, 그럼 철거 의무 불이행이라는 요건이 존재하니까 강제 철거는 적법한 적법한 행위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철거 명령이 위법한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적법하게 강제 철거될 수밖에 없게 돼. 이 사람이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돼? 강제 철거라는 이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요건인 강제 철거를 하기 위한 요건인 철거 의무 불이행을 없애야죠. 그럼 철거 의무 불이행을 없애려면 뭐야? 요건으로 철거 명령이라는 행정행위를 없애버려야죠. 그러니까 권한 있는 행정법원에 철거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 심판을 제기했어야죠. 그래서 여기서 취소 판결을 받던 또는 취소 재결을 받던 둘 중에 뭐 어느 하나만 제기할 수도 있고 둘 다 제기할 수도 있고 이건 선택의 문제인데, 근데 보통 이제 행정심판은 그 행정심판위원회라는 담당 기관이 같은 행정부에 소속된 행정청이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판단을 안 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국민들은 법원이라는, 왜냐면 법원은 판사가 당해 행정행위를 한 국토교통부 장관과는 별개의 국가기관인 법원이라는 사법부에 소속돼 있으니까 행정부에 소속돼 있지 않으니까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취소소송 얘기하긴 하지만 어쨌든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제기해서 이 중에 취소 재결이든 취소 판결 나오게 되면은 당해 행정행위는 뭐예요? 당연히 무효가 되고, 철거 명령이 무효가 되니까 권한 있는 기간 취소하기까지 유효한데 권한 있는 기간 취소했으니까 무효가 돼. 그럼 철거 명령이라는 요건이 없으니까 효과인 철거 의무 불이행 없고, 그럼 철거 의무 불이행 없이 한 강제 철거는 당연히 위법하니까 강제 철거를 못 하게 되겠죠. 이런 식의 메커니즘으로 국민의 권리 구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국민들이 만약 이게 비권력 적용이면은 위법만 있으면 바로 무효, 중대인맥하지 않더라도 무효가 돼. 그러니까 굳이 뭐 소송 제기 안 해도 돼. 근데 이게 만약 행정행위라고 하면은 뭐야? 위법하더라도 중대인맥한 위법이 아니라면은 공정력에 의해서 유효하게 통용되니까 유효하니까 빨리 국민은 권한 있는 기간에 이 위법한 행정행위, 위법하지만 유효한 행정행위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은 빨리 권한 있는 기간인 행정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소송과 취소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참고로 여기 권한 있는 기간에 처분청의 직권취소도 있는데 왜 이거는 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기가 내린 행정행위가 스스로 위법하다고 판단해서 처분청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취소하는 경우는 실무상 그렇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가능성이 높은 요구를 제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10분 정도 쉰 다음에 또 나머지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10분만 쉬겠습니다.